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되겠죠. 자, 지방의회 성격이 있습니다. 지위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헌법상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상 기관이다 그럼 뭡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통치권이라든가 기본권을 이렇게 보장해 놓은 최고의 법규범을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법규범에서 보장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표다 이런 얘기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민이 대표, 주민이 지방자치 뭡니까 구역의 대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입니다. 성격이 즉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즉 의결함으로써 행정부, 즉 지방자치단체 장을 견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 번째가 있는데 지방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다 또는 감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상당히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장, 부의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다. 여러분들 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주인이지만 또 일반 주민들이 말이죠 참여하는 제도를 또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위원회 제도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상임위원회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에 회기는 매년 두 번 이상의 정례를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시각각으로 임시를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권한은 통제하는 통할하는 그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통솔하는 그런 권한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규칙이라든가 규칙을 또 제정할 수가 있어요. 자, 조례 제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죠. 반면에 규칙은 누가 제정합니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규칙을 제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명권도 있다. 물론 국가공무원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 승진까지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권에 예외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시도의 부시장 그 다음에 부지사 이런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 정무직 또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을 보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명권의 예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법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죠. 이것은 권한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225페이지에 지방행정조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조기관이 있어요. 보조기관은 부단체장 줄 한번 보세요. 부단체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랄까 또는 사업소 수도사업소라고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출장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이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 행정기관으로서는 일종의 구청 이런 게 되겠죠. 행정구청장 이런 사람이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괄적으로 한번 공부했는데 이 양자가 말이죠. 항상 사이가 좋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전제적으로 대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립적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거기 보시면은 229페이지 보시면은 2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 여기를 별별 한 3개 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의요구권, 제소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선결처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소권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제의요구권은 뭡니까? 다시 의결 좀 해달라는 어떤 태클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권한을 또 가지고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선결처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선결처분권 줄을 한번 끄시고 매우 중요하다. 이 선결처분권 때문에 지방의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선결처분권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무슨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랄까 계엄선포권 이런 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선결처분권 같은 경우는 장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회에 어떤 의결을 말이죠. 국회에다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데 말이죠.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말이죠. 태업이랄지 아니면 꾸물거린다는 얘기예요. 꾸물거리고 늦장을 부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말이죠. 나서서 직접 처벌한다. 직접 뭡니까? 자기가 처분하는 그런 권한. 여러분들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처분이라는 개념이 이 처분권과 행정처분은 다른 개념이다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선결처분권은 국회의 지방의회죠. 지방의회의 어떤 절차를 도저히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긴급할 때 말이죠. 중대하고 긴급할 때 단체장이 나서서 하는 처분을 선결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에게 말이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입니다. 어떤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늦어졌을 경우에 이게 포커스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례 공포권이 있다. 이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계속 많이 만들어도 말이죠.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가게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공포권이라고 그러죠. 조례 공포를 하지 않았으면은 조례로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권한이겠어요. 제품을 만드는 권한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파는 권한도 중요하다. 조례 공포권도 단체장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거기 보면 지방의 의결권이 있는데 결산 승인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비비질 승인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방의회 의결권이다. 중앙의회 즉 국회의 의결권과 흡사하게 돼 있죠. 차이점이 별로 없고 지방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 및 조사가 있는데 지방의회도 말이죠.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듯이 말이죠. 국정조사, 국정감사하듯이 규모는 작습니다만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이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아까 지방의회에서 말이죠.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공포하는 권한이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또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지방의 의장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권한까지 주고 있다. 이 권한은 보완적 또 보충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집행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제주도가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자치경찰기관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도가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만 지금 자치경찰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치경찰기관으로서 자치경찰행정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경찰대가 아니고 자치적인 거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경찰 기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5페이지에서 중요했던 것은 선결처분권이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립적으로 이렇게 항상 대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틈바구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이 양자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양자의 대립적 구도에서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자, 교재 226페이지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자, 주민참여제도에서는요, 226페이지에 주민참여에 8단계가 있는데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아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강조를 했어요. 아른슈타인. 자, 이 사람은요, 실질적 참여, 줄 한번 보세요. 실질적 참여. 두 번째로, 명목적, 즉 형식적 참여죠. 명목적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비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른슈타인이 이제 분류한 방법인데, 이 책에는 A 실질적 이렇게 되어 있지만, B 명목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무관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비참여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1단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단계가 조작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뭡니까? 치료 이렇게 테라피 이렇게 되어 있죠. 테라피.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없겠죠. 여러분들이 1차, 2차, 1단계, 2단계, 8단계니까요. 토탈 8단계예요. 8단계를 또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나눈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눈 사람이 아른슈타인이다. 거기 보면은 1단계, 2단계 나와 있죠. 비참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목적 참여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참여했겠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 보면은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 제공.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뭡니까? 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의회에서 말이죠. 토탈 개념이에요. 토탈 해가지고 일반 시민, 주민에게 어떤 정보를 형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이거보다 한 단계 좀 높은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종합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5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라고 그러죠. 5단계는 유화라고 그러죠. 플레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주민이 말이죠. 수동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실질적 참여는 능동적 참여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민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누리는 권리를 직접 창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6단계 이렇게 되어 있죠. 협력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자, 우리가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은 명목적이었죠. 그런데 직접 자기가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협력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행정부, 정부와 지방정부와 주민이 일치가 돼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가고 6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7단계는 뭐냐면 권한의 위임입니다. 7단계는요. 그 다음에 8단계는 뭐냐면 주민 통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잘 나갔는데 말이죠. 8단계 딱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민 통제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 참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주민 통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주민 통제는 주민이 말이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이거보다 주민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8단계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대등한 관계였죠. 그 다음에 비참여 관계는 뭡니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민이 말이죠. 일반 주민이 점점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의 최종 종국적인 어떤 목표 도달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주민이 마지막에 통제하는 것이 8단계 중에 최정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줄만 그십시오.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주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청구가 있는데 직접 청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청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감사청구는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까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직접 참여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나와 있죠. 그 줄 한번 보세요.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투표입니다. 주민발안제도는 뭡니까? 주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말이죠. 법제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주민발안인데 주로 말이죠. 뭡니까? 조례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생각을 자기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주민발안이 되겠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환은 뭐냐면 일종의 탄핵소추와 같은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고위공무원단이 부정비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고위공무원 또는 대통령, 국무총 이런 사람들을 탄핵할 수가 있죠. 탄핵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런 거와 유사한 제도가 주민소환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민소환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의 주체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될 수가 있다. 외국인이 과연 주민소환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겠죠. 될 수 있다가 답인데 외국인이 말이죠. 항상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영주권을 일단 획득해야 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걸 획득한 뒤에 3년이 흘러야 됩니다. 3년이 경과되고 그 중에서입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투표권, 즉 소환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물론 일반 국민은 다 되겠죠. 일반 주민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권자 나와 있죠. 19세 이상의 주민이다.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인 명부가 매우 중요한데 자.
이 투표인 명부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여기 이제 올라가 있다. 등재했을 때 몇 개월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되면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여기 올라가야 원래 정상인데 왜 3개월이냐면 제외 동포가 있을 거예요. 제외 동포. 제외 동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제1동포인데 제1동포가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투표인 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투표인 명부가 작성됐을 때 올라가 있기만 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1동포랄지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 이런 사람도 국내에서 어떤 투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인 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은 조례제정 개표 청구권, 주민 발안, 주민 감사 청구권이 있는데 약간 달라요. 거기 보시면은 조례제정 개표 청구권은요, 종족수가 있는데 줄 한번 거시기 바랍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줄 또 끄세요. 70분의 1 이하, 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연설을 해가지고 조례개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요 처리 사항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정 및 개편을 지방의회에 부여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0일 줄이세요.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는 500명, 그 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숫자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요 사항 처리에서도 역시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권을 행사해서 감사를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감사 청구한 날 주민소송에서 나와 있죠. 그 60일을 중글고시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소환제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비례대표의원이 있습니다. 지방 비례대표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외된다는 거죠.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된다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 투표에서 확정되는 어떤 정족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총수가 3분의 1 투표하고 말이죠. 3분의 1이 투표하고 그 중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1만 획득하면은 그 지방행정 직에서 물러난다. 상실하는 것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을 상실한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2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뭐 시험에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거기서 보시면은요. 다른 건 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딜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줄 한번 보세요. 딜론의 원칙. 딜론의 원칙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말이죠. 권한은 주헌법이라든가 주헌법 또는 법에 명기한 것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딜론의 원칙입니다. 즉 딜론의 원칙은 아무리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일지라도 권한을 행사할 때는 헌법이랄지 주의회 법이 있죠. 주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바로 딜론의 원칙이다. 거기 나와 있죠. 딜론스 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 정부의 권한은 지방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의회에 있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방의회다. 지방의회는 누굽니까? 주민이 뽑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주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말이죠. 이
어떤 뭡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딜론의 원칙에서 나온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치 헌장 제도가 있는데 홈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딜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 입법권이 있는데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치 사무와 단체 사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이죠. 법률 유보 원칙 같은 경우는 뭡니까?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원래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했을 경우에도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29페이지 중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방자치제의 사무와 기능 분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로 가고 있냐면 자 231페이지 보시면은 포괄적 예시주의로 가고 있다. 이 부분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자 231페이지 나와 있어요. 시군 자치구의 사무는 말이죠.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한 사무의 일부를 말이죠. 일부를 뭡니까? 직접 50만 이상입니다. 50만 이상일 때는 좀 덩치가 크죠. 이런 큰 구에서 말이죠. 또는 시에서는 도가 처리하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 예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시군 자치구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합니다. 그 사무를 시도,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죠. 여기서는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포괄적 예시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례주의, 좀 뒷부분 얘기했죠. 특례주의는 이 3번 보세요.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자, 줄 보세요. 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자, 우리도 인구가 50만 이상 이렇게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도 이렇게 힘 있는, 단체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이죠. 직접 나서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례도 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포괄적으로 예시한 부분 외에는 그 외에서만 조그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었습니다만 50만 이상일 때는 좀 크지 않습니까? 좀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런 범위에서는 특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배분의 원칙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한국의 사무 배분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비경합성의 원칙이 있고, 비경합성의 원칙이냐 뭐냐면, 중앙 어떤, 정부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충돌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초단체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줄거세요.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비중복성의 원칙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행정과 지방정부가 하는 행정이 중첩되면 안 되겠죠.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만약에 중복됐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보충성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뭐 희박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232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233페이지에 지방자치 사무를 비교함으로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3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비교 별표 5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자치사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 하나 나와 있고, 처음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행정학 점수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85점 맞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점 맞으려면 어떻습니까? 이 책을 10번 이상 봐야 된다. 만약에 만점 맞고 싶다 그러면 문제집과 기본서를 최소한 15번 이상 읽으면 만점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반복성을 띠고 있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치사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자치사무 자체만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공부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투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속하게 빨리 합격해서 공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자치사무니까 결국엔 뭐예요? 고유사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유사무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사무를 고유사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단체 위임 사무가 있을 거예요. 단체 위임 사무는 자 누가 누구에게 위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거기 보시면은 자 국가가 말이죠. 누구한테 위임했을까요? 국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누구한테 위임했을까요? 단체.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것이 단체 위임 사무예요. 반면에 기관 위임 사무가 있을 거예요. 기관 위임.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단체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자,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죠. 단체 위임 사무는 단체 자체에다가 위임한 것이고 기관 위임 사무는 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233페이지 제일 위에 의미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성질이 있죠. 지방적 이해관계가 크다.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는 첨가해가지고 말이죠. 지방적 위임뿐만 아니라 자 국가에서 단체한테 위임했으니까 어떤 국가적인 어떤 사업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는 뭡니까? 자 여기가 애매하죠. 이 단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위임했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가 말이죠. 단체장 이쪽에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라인으로 통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라인 위주니까. 즉 국가의 말을 들어야겠죠. 국가적 성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재정 부담도 연결돼 있죠. 고유사무니까 누가 재정을 부담합니까? 지방에서 부담하게 돼 있죠. 단체 위임은 누가 부담해요? 지방과 그 다음에 국가가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는 라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어떤 명령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재정을 부담합니까? 결국 국가가 부담한다. 즉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행정학이 약간의 이해를 또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단순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니까요, 암기가.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감독을 좀 보세요. 감독 부분. 자치사무는 2번 보시면 사후 교정적 통제한다. 사전 예방적으로 통제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하면 안 되겠죠. 반면에 말이죠. 단체 위임 사무는 말이죠. 사후 교정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시겠죠? 사전 예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사후 교정적입니다. 사후 교정적이다.
사교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사후 교정적 통제하는다. 알겠죠? 사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합법성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목적성까지도 통제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목적 달성과도 연결하는 그런 것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법에 맞는가, 법에 위배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합법적 통제다. 즉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적 통제만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기관위임 사무는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라인적으로 통제한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정부가 불법으로 나갈 어떤 낌새만 보이면 말이죠. 낌새만 아직 불법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낌새만 보여도 중앙정부가 터치할 수 있다. 즉 사전 예방적 통제가 주된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방정부가 말이죠. 과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 지방의 권력자들이 반기를 들 수가 있다. 어떤 반기 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진압하려고 군사를 파견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똑같은 이론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역할 해서 자치사무는 뭐 관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는 관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터치를 못하겠죠. 지방의회는 왜 터치 못하냐면 라인 조직으로 라인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책임 부분을 보시면은 자치사무는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냐면 자치단체가 책임져야겠죠. 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고, 반면에 단체 위임 사무는 어떻습니까? 일단 자치단체가 책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적인 책임을 또 중앙기관이 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는 오로지 말이죠.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33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치사무,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 그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의 의미,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책임 범위, 그 다음에 책임의 어떤 한계,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뭡니까 정체가 뭐냐면 물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여기에다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어떤 본인의 출제 의도를 맞췄을 거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부분은 한 문제 맞춘다는 각오로 이 부분을 공부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